한국이 세운 그 불법 구조물 지금 당장 철거하시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중국 주권에 대한 한국의 도발이다. 중국 측 주장이었죠. 이봐요, 중국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한국이 바다 한복판에 세운 그 구조물? 아니 그거 한국 땅에 한국이 세웠는데 너희가 뭔데 철거하라 말아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즉각 철거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여긴 명백한 한국 EEZ 경제수역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분노했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풍속 초속 50m, 거기다 파고는 15m까지. 최악의 태풍만 최소 234번을 견뎌냈고 살려낸 사람만 최소 수십만 명. 저원 세계인이 외쳤습니다. 이거 다 한국이 한 겁니다. 한국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바로 가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온누리요, 응답하라.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죠. 빅터 지금 당장 와줘야 해. 동료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뛰어갔죠. 메인 스크린에 동중국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점 9개가 한 지점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좌표 확인. 북위 32도 지점입니다. 명백한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 중국 선박들은 대체 뭡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선박들이 부딪히고 있었죠. 이건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죠. 저는 빅터 코발렌코입니다. 캐나다 국방연구원 소속 해양분쟁 전문가죠. 30년간 전 세계 해양 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북극해의 긴장, 남중국해의 충돌, 지중해의 대치까지 수없이 봤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주먹을 꽉 쥐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2024년 2월 14일, 그날은 캐나다 오타와의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러시아 흑해 함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 제임스가 뛰어왔던 겁니다. CNN 속보 떴어. 한국이랑 중국이 바다에서 충돌했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까지 한국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강국인 건 알았죠. 반도체도 잘 만들고 조선업도 훌륭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양 분쟁에서 중국과 정면으로 부딪힐 만한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화면을 켰습니다. CNN 앵커가 긴박하게 말하고 있었죠. 한국과 중국의 해경 선박들이 동중국해 이어도 해역에서 대치 중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어도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30년간 해양 분쟁을 연구했는데도 말이죠.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좌표가 떴습니다. 북위 32도 7분, 동경 125도 10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명백히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었습니다. 한국 본토에서 149km, 중국에서는 287km 떨어진 지점이었죠. UN 해양법 협약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한국 해역이었습니다. 대체 왜 중국이 저러는 겁니까? 제 옆에서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이었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동중국해에서도 공격적인 해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타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철수를 요구하다니 이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한국은 즉각 불법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불법 구조물이라니요? 저는 화면에 더 집중했습니다. 카메라가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비췄습니다. 헬기 착륙장이 보였고 안테나 여러 개가 솟아 있었죠. 2층 구조로 된 건물도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동료가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죠.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래. 2003년에 한국이 세운 해양관측소야. 무게가 3,400톤이고 3,400톤이라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자유의 여신상보다 15배나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수심 40m 암초 위에 그런 구조물을 세웠다는 겁니까? 저는 구조물을 다시 봤습니다. 파도가 철골을 때리고 있었지만 구조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건 단순한 관측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의 요새였죠. 중국 선박이 몇 척입니까? 해경선 3척, 고속보트 2척, 위장 어선도 1척 있네요. 위장 어선이라고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중국의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이었습니다. 군함을 보내면 전쟁 행위가 되니까 민간으로 위장한 준군사 선박을 보내는 겁니다. 교활한 방법이죠. 한국 측 대응은요? 해경함 1척이 현장으로 향하고 있대요. 1척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대 1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였죠. 중국은 확실히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컴퓨터에 알림이 떴습니다. 미국 국무부 성명이었죠. 저는 클릭했습니다. 미국은 이어도 해역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임을 인정하며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빠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분쟁에서 미국은 중립을 지키거나 천천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겁니다. 일본도 성명 냈어. 제임스가 외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죠. 일본 외무성도 한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엔 유럽연합이었고 인도도 뒤따랐습니다. 이건 뭡니까? 전 세계가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해양 분쟁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쪽을 지지하는 국제 여론은 없었거든요. 남중국해 분쟁 때도, 센카쿠 열도 문제 때도 세계는 조심스럽게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다릅니까? 저는 다시 구조물을 봤습니다. 화면이 확대되면서 구조물의 세부가 드러났죠. 태양광 패널이 보였고 풍속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도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죠. 이 구조물이 뭘 하는 곳입니까?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가 떴죠. 영어 버전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태풍 관측, 해양 기상, 예보, 어장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는 무인 해양 관측소입니다. 태풍 관측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중국해는 태풍의 주요 경로였죠. 매년 수십 개의 태풍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는 건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빅터, 이것 봐! 제임스가 또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소셜미디어였죠.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So stand with Korea. Kuno defend the IODO. Respect international law. 전 세계 네티즌들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열광적이었죠. 누군가는 이어도 구조물의 사진을 올리며 바다 위의 등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작은 나라가 거인에 맞서는 이야기라고 했죠.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닌 뭔가가 있는 겁니까? 그때 제 눈에 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22년 동안 저 구조물을 지켜왔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진짜 힘이다. 22년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3년에 완공됐다면 지금까지 22년째 운영 중이라는 얘기였죠. 태풍이 와도 중국에 항의가 있어도 한국은 그 구조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다시 화면 속 구조물을 봤습니다. 파도가 철골을 때렸지만 구조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서서 폭풍을 견디는 모습이 마치 한편의 서사시 같았죠. 중국은 왜 저토록 집착하는 겁니까? 22년 동안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는 건 분명 그 너머에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토 야욕일 수도 있고 해저 자원일 수도 있죠. 아니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좌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북위 32도 7분, 그곳은 명백히 한국의 바다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명은 이어도 케이스 스터디였죠. 그날 이후 제 연구 목록에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어도, 당신은 대체 무엇입니까? 왜 작은 나라 한국은 당신을 이토록 지키려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거대한 중국은 당신을 빼앗으려 하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철골 구조물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건 문명의 전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어도가 떠나지 않았거든요.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그 구조물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어도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30년간 해양 분쟁을 연구한 전문가로서의 본능이었죠. 먼저 위성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이어도 해역의 과거 이미지를 검색했죠. 2003년 완공이라면 그 이전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화면에 이미지들이 떴습니다. 1995년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바다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바다였죠. 1998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사진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점이었어요. 공사가 시작된 거였죠. 2001년엔 그 점이 조금 커졌고 2002년엔 구조물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완성된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8년이나 걸렸다는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런 구조물을 세우는데 8년이요? 저는 건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카이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문 자료가 있을 거라 기대했죠. 다행히 몇몇 논문과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1995년 작성된 기획보고서였어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타당성 검토. 1995년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완공이 2003년인데 계획은 그보다 8년이나 앞서 시작됐다는 겁니까?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어도는 한국 남서쪽 149km 해상에 위치한 수중 암초다. 수심은 4m에서 40m에 이르며 연평균 파고는 8m, 최대 파고는 15m에 달한다. 15m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5층 건물 높이의 파도였습니다. 그런 곳에 구조물을 세운다고요? 계속 읽었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주요 경로에 위치하며 연간 5회 이상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건설 난이도는 극상급으로 평가된다. 극상급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공학적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죠.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전문가 회의록이었어요. 1996년 작성된 거였죠. 김 박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파고 10m 이상의 환경에서 구조물을 유지하는 건 현재 기술로는 이 교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태풍이 직격하면 어떤 구조물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박 연구원 예산도 문제입니다. 최소 200억 원 이상 들 텐데 과연 정부가 승인할까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던 거였군요.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1997년 설계 초안이었죠. 현대중공업과의 협력 계약 체결. 총 사업비 212억 원. 현대중공업이요?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였죠. 배를 만드는 회사가 바다 위 구조물을 설계한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배를 만드는 기술이 곧 바다를 이기는 기술이니까요. 거친 파도를 견디는 선박을 만들 수 있다면 바다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설계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3차원 모델링 자료가 있었어요. 구조물의 기초는 육각형이었습니다. 6개의 기둥이 암초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죠. 그 위에 플랫폼이 올려져 있었고 다시 그 위에 2층 건물이 세워진 구조였습니다. 중량 3,400톤, 높이 76m. 저는 숫자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바다 위의 성이었죠. 다음 문서는 시뮬레이션 보고서였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수행된 연구였어요. 태풍 시뮬레이션 264회 실시, 파고 15m, 풍속 초당 50m 조건에서 구조 안정성 확인, 264회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수백 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던 거죠. 태풍이 어느 방향에서 와도 파도가 얼마나 높아도 구조물이 견딜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감으로 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검증을 거쳤던 거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과정이 모두 수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 공사 일지를 열었습니다. 6월 15일 첫 번째 기둥 설치 시도. 파고 6m로 작업 중단. 7월 2일 재시도. 파고 4m 작업 성공. 8월 3일 태풍 뿌라비룬 접근으로 전체 작업 중단. 인원 철수. 한 줄 한 줄이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바다와의 싸움이었죠. 파도가 잔잔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작업하고 태풍이 오면 철수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2002년 일지는 더 극적이었어요. 3월 15일 주 구조물 설치 완료, 무게 2100톤. 4월 20일 상부 구조 시공 시작. 7월 9일 태풍 루사 직격, 구조물 안전 확인. 태풍 루사요?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한국을 강타했던 역대급 태풍이었죠. 그 태풍을 맞고도 구조물이 견뎠다는 겁니까? 2003년 6월 일지를 봤습니다. 최종 점검 완료. 모든 장비 정상 가동.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식 운영 시작.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정확히 8년이 걸렸던 거죠. 불가능하다던 전문가들의 말을 뒤엎고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태풍과 파도를 견디며 한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지 않았군요.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뉴스에도 크게 나오지 않았죠. 조용히 묵묵히 그저 해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겐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의무였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 바다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굳이 떠벌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이어도 완공됐을 때 기억나요? 2003년이었는데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큰 뉴스였어? 아니요, 별로 안 컸어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3,400톤짜리 구조물을 받아 한가운데 세웠는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냐? 요란하게 발표했으면 달랐겠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완공 기념식도 소박하게 치렀고 국제 언론의 보도자료도 많이 배포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2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이어도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격했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세운 구조물을 중국이 시끄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이어도가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가 궁금했거든요. 한국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이어도 관측 자료 섹션이 있었어요. 이어도 기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속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태풍 조기 경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연속 관측이요? 22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구체적인 성과 기록을 봤습니다. 2019년 태풍 링링, 48시간 전 조기 경보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 방지, 2020년 태풍 마이삭, 정확한 경로 예측으로 대피 시간 확보, 2023년 태풍 카눈, 이어도 데이터 활용으로 피해 최소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표시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22년간 수집된 데이터가 수백만 명의 안전을 지켜왔던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왜 8년이나 걸려서 저 구조물을 세웠을까요? 단순히 영토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태풍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것, 바다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 이건 국뽕이 아니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과학이고 책임이고 인류애입니다. 한국은 지난 22년간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태풍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양 정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세계 기상기구에 제공했죠. 그런데 중국은 그걸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2년간 인류를 위해 봉사한 시설을 힘으로 빼앗으려 한다니요? 제 컴퓨터 화면에 이어도 구조물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파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구조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건 철이 아니었습니다. 8년간의 계산이었고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이었고 22년간의 헌신이었습니다. 저건 한국이 세계에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저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저는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해양분쟁 전문가로서 저는 언제나 법부터 확인합니다. 감정이나 도덕이 아니라 조약과 협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봐야 하거든요. 저는 서재 책장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된 국제법의 근간이죠. 저는 이 책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밑줄이 그어진 페이지만 수백 개였어요. 55조를 펼쳤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조항이었죠. 연안국은 영하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200해리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370킬로미터입니다. 한국 본토에서 이어도까지의 거리는 149킬로미터였죠. 명백히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해안선을 표시한 지도였어요. 자를 대고 거리를 재봤습니다. 한국 마라도에서 이어도까지 149킬로미터, 중국 수저우에서 이어도까지 287킬로미터.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이어도는 한국 쪽에 훨씬 가까웠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국제법상 이건 토론할 거리도 아니었어요. 이어도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말이죠. 그런데 왜 중국은 주장하는 겁니까? 저는 중국의 공식 입장을 찾아봤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죠. 이어도 관련 성명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2002년 성명을 열었습니다. 수엔자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다. 한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건설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수엔자오요? 저는 검색했습니다. 이어도의 중국식 이름이었어요. 직역하면 소가 잠긴 바위라는 뜻이었죠. 다음 성명도 비슷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 수역을 관할해왔다. 한국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역사적 관할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법적 근거가 아니었어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역사적 관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거리와 기준선만 있을 뿐이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논문도 찾아봤어요.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한 논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징대 교수가 쓴 글이었죠. 중국은 대륙이고 한국은 반도다. 따라서 대륙분 경계는 중국 쪽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크다고 더 가져가는 게 법입니까? 땅이 넓으니까 바다도 더 차지해야 한다는 게 국제법입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30년간 국제법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런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법은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법은 원칙의 체계죠. 유엔 해양법 협약은 명확합니다.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가까우냐로 판단하는 거죠. 그게 공평한 원칙이니까요. 저는 다시 한국 측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유엔에 제출한 문서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이어도 해역에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해왔다. 기상관측, 해양연구, 어장조사 등 실질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실질적 관할권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국제법에서 중요한 건 주장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한국은 22년간 이어돼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날씨를 관측하고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세계와 공유했죠. 중국은 뭘 했습니까? 항해, 성명만 냈습니다. 실제로 그 수역에서 과학 조사를 했나요? 구조물을 세웠나요? 데이터를 수집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만 했을 뿐이죠. 저는 남중국해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화한 사건이었죠.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어도는 달랐어요. 한국은 인공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수중 암초 위에 과학 연구 목적의 구조물을 세웠을 뿐이죠. 군사시설도 없었고 영토 확장 의도도 없었습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국제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었어요.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것, 이보다 더 정당할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저는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나토 해양안보 자문관 3명이 모였죠. 이어도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장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법적으로 보면 한국이 맞아요. 거리상으로도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도 한국 쪽이죠. 독일 출신 한스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약해요. 역사적 권리? 그건 UN 해양법에 없는 개념이에요. 미국 출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남중국해 때랑 비슷한데 이번엔 더 노골적이네요. 명백한 타국 배타적 경제 수역의 철수를 요구하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이었죠. 법적으로 한국이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물러서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 박사가 대답했어요. 전략적 가치 때문이죠. 이어도는 동중국해 중앙에 있어요. 그곳을 장악하면 전체 해역을 감시할 수 있죠. 게다가 해저 자원도 있을 거예요. 한스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동중국해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니까요.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이어도의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분명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을 잇는 삼각형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그게 중국이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남의 땅을 빼앗아도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CNN에서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이어도 분쟁을 다루는 내용이었죠.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국제법 전문가가 출연해 있었어요.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이어도는 명백히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UN 해양법 협약 55조와 57조에 따르면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의 주장은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역사적 권리는 국제법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거리와 실효적 지배가 기준이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나왔어요. 옥스퍼드대 교수였죠. 한국은 22년간 그 구조물을 운영해왔습니다. 태풍 데이터를 수집하고 세계 기상기구에 제공했죠. 이게 바로 실효적 지배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어요. 법적으로 한국이 정당했습니다. 그때 제 이메일에 알림이 왔습니다. BBC 뉴스 속보였어요. 일본 정부 이어도는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공식 입장 표명? 일본이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두 나라였는데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죠. 다음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EU 국제법 준수 촉구, 이어도 해역은 한국 관할권 인정, 호주도 뒤따랐습니다. 호주 외교부, 한국의 입장 지지, 법치주의 원칙 강조.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편이었어요. 단순히 친한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한국 편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다시 UN 해양법 협약을 펼쳤습니다. 287조를 봤어요.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평화적 수단이요. 저는 이어도 구조물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대신 과학 장비를 설치했죠. 총이 아니라 데이터로, 함대가 아니라 연구로 자기 권리를 증명했습니다. 이게 문명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힘으로 빼앗는 게 아니라 법으로 증명하는 것. 그게 21세기의 방식이죠. 한국은 22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중국이 도전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투명하게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의 밤하늘이었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아래 저 먼 동중국해에서 작은 구조물 하나가 파도와 싸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구조물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국제법이 함께 있었죠. 전 세계의 양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법이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킨 나라가 한국이었던 거죠. 이어도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한국이 정당하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22년간 계속 항의했고 압박했고 도발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2024년 2월, 바로 제가 이어도를 처음 알게 된 그 사건 말입니다. 저는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었죠.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제 책상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 마크가 찍힌 기밀 문서였어요. Confidential이라는 붉은 글씨가 보였죠.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가 나왔어요.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도 해역 충돌 사건 상세 분석 보고서.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개되지 않은 자료였어요. 캐나다 국방연구원이 독자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오전 9시 23분 한국해양조사선 온누리호 이어도 해역에서 정체불명 선박 포착. 온누리호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온누리호는 정기해양조사를 위해 이어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승선 인원은 연구원 12명, 선원 8명, 총 20명, 20명의 민간인이었습니다. 무장도 되어 있지 않았죠. 그저 과학 조사를 하러 가는 평범한 연구팀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전 9시 35분 중국 해경선 세척 접근. 한번호 CCG 2390길, CCG 239090, CCG 239091, 총 톤수 1만 2,000톤 규모, 1만 2,000톤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온누리호는 5,000통읍 선박이었어요. 중국 선박들이 2배 이상 컸던 겁니다. 오전 9시 41분 고속보트 2척 추가 출현. 선박 주위를 고속으로 선회. 보고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이미지였죠. 온누리호를 중심으로 5척의 선박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위였습니다. 완벽한 포위였죠. 계속 읽었습니다. 오전 9시 52분 중국 해경 확성기 경고 시작. 즉각 이 수역에서 철수하라. 이것은 중국 관할 해역이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중국 관할 해역이라고요? 명백한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인데 말이죠.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분 위장 어선 한 척 접근. 외관상 민간 어선이나 갑판 아래 무장 요원 약 15명 탑승 확인. 위장 어선이요? 저는 그 단어를 다시 봤습니다. 이건 회색지대 전술의 전형이었어요. 민간 선박으로 위장해서 군사 행동을 하는 거죠. 국제법상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확대된 어선 사진이었는데 갑판 위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민간인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17분 무장요원 온누리호 접근 시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내용이 두려웠거든요. 요원들은 전기 충격기, 진압봉,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온누리호 선원들이 저지를 시도했으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전 10시 23분 물리적 충돌 발생. 중국 요원 3명이 승선 시도. 한국 선원 2명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난간에 밀림. 사진이 또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상황은 명확했어요. 한국 선원 1명이 난간에 매달려 있었고 밑에는 거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다행히 동료가 붙잡아 추락은 면했으나 왼쪽 팔에 타박상.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죠.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해양 분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공격이었습니다. 무장 요원을 보내 민간 조사선을 습격한 거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명백한 한국 해역에서 과학 조사를 하던 민간인들을 공격하다니요. 이건 국제법 위반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해적 행위였죠? 계속 읽었습니다. 오전 10시 35분 온누리호 긴급 무전 송신. 한국 해경에 긴급 지원 요청. 중국 선박의 무력 도발 진행 중. 오전 10시 42분 한국 해경함 태백함 출동. 거리 약 40km. 예상 도착 시간 1시간. 1시간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온누리호는 혼자였던 겁니다. 포위된 채로 말이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전 11시 5분 온누리호 선장 결단. 구조물 쪽으로 이동 시도. 중국 선박들이 진로 차단. 선장이 구조물 쪽으로 도망치려 했던 거였군요. 이어도 구조물 근처로 가면 한국 영역임이 더 명확해지니까요. 오전 11시 18분 중국 해경선 CCG 2320mm
온누리호 선수 30m 앞으로 접근, 충돌 위협, 사진이 또 있었습니다. 거대한 중국 해경선이 온누리호 바로 앞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크기 차이가 압도적이었죠. 마치 코끼리와 토끼 같았습니다. 선장 증언, 그들은 우리를 침몰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충돌할 상황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이 됐어요. 거대한 해경선이 다가오는 모습, 선원들의 공포, 회피할 수 없는 상황. 오전 11시 23분, 온누리호 긴급 정지. 중국 선박과의 충돌 불과 15m 전. 15m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과 15m 차이로 대형 사고를 면했던 겁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오전 11시 47분 한국 해경함 태백함 도착. 삼천 통읍 경비함 즉시 온누리호와 중국 선박 사이에 진입. 태백함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적 열세였죠. 한국 선박 2척, 중국 선박 6척이었습니다. 태백함 함장 무전 이곳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즉각 퇴거하라. 중국 해경 응답 이곳은 중국 관할 수역이다. 한국 선박이 즉각 철수해야 한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팽팽한 대치였어요.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죠. 낮 12시 15분부터 오후 3시 42분까지 양측 선박 대치 지속, 거리 약 100m 유지. 3시간 반이요. 그 긴 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대치가 계속됐던 겁니다.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음 페이지에 분석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이번 행동은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이다. 전쟁은 아니지만 평화도 아닌 그 사이의 전술. 민간으로 위장한 중운사 세력을 동원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방식이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게 얼마나 교활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전쟁을 선포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니까 애매한 방식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조사선을 목표로 했다. 둘째, 무장 요원을 민간 선박으로 위장해 투입했다. 셋째, 물리적 충돌을 감행했다. 넷째, 충돌 위협을 통해 항해를 방해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계산된 도발이었어요. 한국의 인내심을 시험한 거였죠.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언제 포기하는지를 보려고 한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양 충돌이 아니다. 중국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주권 침해 시도다. 이 여도를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그 아래 붉은 글씨로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패권의 서막이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30년간 해양 분쟁을 연구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도발은 처음 봤습니다. 민간 조사선을 공격하다니요. 과학자들을 위협하다니요. 명백한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말이죠. 이건 전쟁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총성은 없지만 이건 분명 전쟁이에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제임스가 들어왔죠. 빅터, 뉴스 봤어? 무슨 뉴스요? 한국 해경이 이어도 주변 경비를 강화한대. 이제 상시 경비함을 배치한다고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조치였죠. 더 이상 연구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움직였어. 해경선 2척을 추가로 보냈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이었어요. 한쪽이 강화하면 다른 쪽도 강화하는 악순환이었죠.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캐나다의 평화로운 하늘이었죠. 하지만 저 먼 동중국해는 달랐을 겁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죠.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22년을 지켰는데 지금 와서 포기하겠어요? 그럼 중국은? 중국도 물러서지 않겠죠. 그들의 자존심이 걸렸으니까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참을성을 잃느냐의 문제네. 저는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온누리호 선원이 난간에 매달린 사진이 보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원칙의 문제죠. 한국은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국제법을, 평화를, 과학을 지키고 있었죠. 중국은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압박을, 폭력을 쓰고 있었어요. 원칙과 힘의 싸움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뭐가 이긴다는 거야? 저는 그를 봤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결국 이기는 건 언제나 원칙이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됐거든요. 온누리호가 포위당한 장면, 선원이 난간에 매달린 장면, 거대한 중국 선박이 돌진하는 장면.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어도 구조물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구조물처럼 한국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바다는 침묵했지만 진실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온누리호 사건 이후 저는 이어도 그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물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영토 표시용 철골 덩어리일까요?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시설일까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공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연구 목적이라고 밝혔죠. 일주일 후 제 이메일에 답장이 왔어요. 자료 제공 가능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운영 보고서였어요. 영문판이었죠. 100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어도 기지는 한반도 남서쪽 149km 해상에 위치하며 동중국해 태풍 경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중심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연간 약 60%의 태풍이 이 지점을 통과한다. 저는 읽던 걸 멈췄습니다. 60%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60%였죠.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반도로 오는 태풍 10개 중 6개가 이어도를 지나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어도에서 관측한다는 건 태풍을 가장 먼저 만난다는 뜻이었죠. 따라서 이어도 기지에서 수집되는 기상 데이터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태풍, 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측소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명의 전초기지였습니다. 태풍이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이어도를 거쳐가는 거였죠. 그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조물 내부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풍속을 재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초속 60m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초속 60m면 시속 216km였습니다. 슈퍼 태풍급이었죠. 파도 높이를 재는 장비도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파고를 측정한다고 했어요. 10m가 넘는 파도도 정확히 잡아낸다는 겁니다. 해수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는 수심 100m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왜 수온이 중요하냐고요? 태풍은 따뜻한 바닷물에서 힘을 얻거든요. 수온을 알면 태풍이 얼마나 강해질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기압을 재는 장비의 정밀도는 0.1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밀한 건지 아십니까? 일반 기압계 10배 이상 정확한 수준이었어요. 이 모든 게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맞았어요. 수입한 장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풍속계도, 파고계도, 수옹에도 모두 한국에서 개발한 거였죠.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극한 환경이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20년 넘게 고장 없이 작동해야 하는 장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기지는 무인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6개월마다 정기 점검팀이 방문한다. 6개월마다요.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연구원들이 배를 타고 이어도로 가는 모습을 말이죠. 파도를 헤치고 바람을 맞으며 그 구조물에 올라가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을요.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육지의 중앙센터로 전송된다. 전송 주기는 10분이다. 10분마다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루에 144번씩 데이터를 보낸다는 얘기였죠. 1년이면 5만 번이 넘었습니다. 20년이면 100만 번이 넘는 전송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운영 통계가 나왔습니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총 관측 일수는 7,300일이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년은 대략 7,300일이었죠. 맞았어요. 결측 일수 0일. 0일이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제로였습니다. 2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데이터를 보냈다는 겁니까? 태풍 관측 횟수 234회. 234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34번의 태풍을 견뎌냈다는 얘기였죠. 그때마다 10m가 넘는 파도가 쳤을 겁니다.
초속 50m가 넘는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송신 성공률 99.8%, 거의 100%였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데이터를 보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건 과학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이건 헌신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성과 사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사례는 2019년 태풍 링링이었습니다. 2019년 9월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했다. 이어도 기지는 태풍의 중심이 통과하기 48시간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했다. 48시간 전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상청은 조기 경보를 발령했고 해안 지역 주민 3만 명이 사전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제로였다. 제로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태풍이 직격했는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까? 만약 이어도 데이터가 없었다면 경보 시간이 24시간 늦춰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 인명 피해는 최소 수백 명이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백 명이요. 이어도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거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2020년 태풍 마이삭이었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초속 54m의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태풍이었다. 이어도 기지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했고 부산항의 모든 선박이 사전 대피했다. 부산항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은 한국 최대의 항구였죠. 수천 척의 선박이 정박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선박들이 대피하지 못했다면 예상 재산 피해는 수천억 원이었다. 수천억 원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어도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읽었습니다. 2023년 태풍 카눈, 2018년 태풍 솔릭, 2016년 태풍 자바, 사례가 끝없이 나왔어요. 모든 사례에서 이어도의 데이터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조기 경보를, 정확한 예측을, 안전한 대피를 가능하게 했죠. 이 데이터가 없었다면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을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손실됐을지 말이죠. 그때 제 눈에 한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어도 기지의 데이터는 세계 기상기구에도 제공되고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의 태풍 예보에도 활용된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중국이라고요? 중국도 이어도 데이터를 쓰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추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갔죠. 검색창에 이어도를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이어도는 공식 해양기상관측소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관측소 번호까지 부여받았죠. 모든 데이터는 국제사회와 공유된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은 자기 돈으로 자기 기술로 이어도를 세웠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했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세계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대만도 필리핀도 쓰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은 그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합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모순이었어요. 자기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중국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태풍 예보 시스템을 봤죠. 거기에 이어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말이죠. 아이러니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은 이어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한국이 이어도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끊길 겁니다. 중국도 손해를 보겠죠. 일본도 대만도 모두가 손해를 볼 거예요. 그래서 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어도는 한국만의 시설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시설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시설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연구원들과 인터뷰하고 싶다고 말이죠. 이틀 후 답장이 왔어요. 화상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한 분이 나타났어요. 김 박사라고 소개하셨죠. 안녕하세요, 빅터 박사님. 이어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이어도를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 박사님이 웃으셨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정기점검팀 리더입니다. 1년에 2번씩 가거든요. 어떤가요, 그곳은요? 김 박사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섭습니다, 솔직히. 파도가 칠 때면 구조물 전체가 흔들려요. 물보라가 2층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이롭죠. 그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장비들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태풍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남으신다고요? 사람이요. 아니요, 사람은 대피하죠. 하지만 장비는 남습니다. 계속 데이터를 보내요. 태풍 한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니까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태풍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요. 그래야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분의 눈을 봤습니다. 단호했어요.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포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국이 계속 압박하는데요. 김 박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어도는 우리 바다고 우리 책임이니까요. 그 말 속에 20년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이어도는 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죠. 그들은 총 대신 센서를 들었습니다. 무기 대신 데이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과학이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과의 인터뷰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컴퓨터에 긴급 알림이 떴어요. 네이토 위성 감시 시스템에서 온 메시지였죠. 동중국해 이어도 북서쪽 신규 해상 구조물 포착. 저는 즉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위성 이미지가 화면에 떴어요. 이어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철골로 된 플랫폼이었죠. 이어도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상당한 크기였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확대했습니다. 구조물 위에 안테나들이 보였어요. 레이더 시설 같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하나가 있었죠. 구조물 옆에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어도를 견제하기 위한 구조물을 세운 거였죠. 관측소라고 주장하겠지만 실제로는 감시 기지였을 겁니다. 저는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북위 32도 15분, 이어도보다 약간 북쪽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과 중국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수역이었습니다. 교묘하네요. 애매한 위치였어요. 완전히 한국 쪽도 아니고 완전히 중국 쪽도 아닌 곳이었죠. 분쟁 수역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중국이 새로운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제가 위성 이미지를 보여줬죠. 모두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이어도를 감시하려는 거야? 그렇게 보입니다. 저 위치에서 이어도가 완전히 보이거든요. 장 박사가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대응 조치네요. 상대가 구조물을 세우면 자기들도 세우는 거죠. 하지만 합법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스 박사가 대답했어요. 애매합니다. 분쟁 수역이니까요. 중국은 자기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한국은 알까요? 당연히 알겠죠. 위성으로 다 보일 텐데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한국 외교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어도 인근 해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면밀한 조사요.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거였죠. 이틀 후 한국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제 이메일에 또 알림이 왔어요. 한국해양조사선이 그 구조물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조사선 이름은 탐헤이호입니다. 저는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켰습니다. 탐헤이호의 위치가 화면에 표시됐어요. 목포항을 출발해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탐헤이호가 중국 구조물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어요. 저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드론이 구조물 주위를 날아다니며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찍었죠.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말이에요. 철저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구조물의 크기, 형태, 설치된 장비, 심지어 해저 기초까지 조사했습니다. GPS 좌표도 정확히 측정했어요. 북위 32도 15분 43초, 동경 125도 18분 12초, 미터 단위까지 정확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한국 조사원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이어도 북서쪽 12.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한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은 이런 정보를 숨기기 마련인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거였죠. 그날 오후 한국 정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드론 영상, 사진, GPS 좌표, 조사 보고서까지 전부 공개됐어요.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도, 학자도, 일반인도 말이죠.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 다 보여주는 거였죠. 투명성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분석했습니다. 구조물의 세부 사항이 다 나와 있었어요. 높이는 약 45m, 폭은 30m였습니다. 이어도보다는 작았죠. 하지만 레이더 안테나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관측소가 아니라 감시 기지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 제출할 분석 보고서였죠. 중국의 신규 구조물은 명백히 이어도를 감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과학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성격이 강하다. 그때 제 컴퓨터에 또 알림이 떴습니다. 소셜미디어 트렌드 알림이었어요. 트위터에서 해시태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Stand with Korea, Defend the 이어도, Saturn Transparency Wins. 저는 트위터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게 민주주의다. 중국은 숨기고 한국은 보여준다. 누가 옳은지 명확하다. 이어도를 지켜라. 작은 나라가 법으로 싸우고 있다.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열광적이었어요. 누군가는 이어도와 중국 구조물을 비교한 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이어도는 과학, 중국 구조물은 감시라고 표시했죠. 또 누군가는 한국의 투명성을 칭찬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자신감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해시태그는 하루 만에 100만 개를 넘었습니다. 이틀 만에 300만 개를 넘었죠. CNN에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어요. 한국이 중국 구조물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개하면서 국제 여론이 다시 한번 한국 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한국이 공개한 자료들이 나왔죠. 이런 투명성은 전례가 없습니다. 보통 국가들은 이런 민감한 정보를 숨기기 마련인데 한국은 정반대 전략을 택했습니다. 전문가가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다. 우리는 떳떳하다. 이게 가장 강력한 외교 무기입니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투명성 외교가 승리하고 있다. 중국은 대응 성명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중국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환구시보, 인민일보 같은 주요 매체들이었죠. 놀랍게도 이어도 관련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토록 시끄럽게 떠들더니 갑자기 조용해진 거였어요. 왜 침묵합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해했죠. 한국이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중국은 반박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한국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드론 영상을, GPS 좌표를, 조사 보고서를 말이죠. 반박하려면 중국도 증거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일주일 후 한국 정부가 유엔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신규 구조물에 대한 모든 조사 자료를 유엔 대륙한계위원회에 제출한다. 공식 성명이었어요? 저는 유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문서가 올라와 있었죠.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위성사진, 드론 영상, 해저 조사 결과, 법적 분석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구조물은 분쟁 수역에 위치하며 일방적 설치는 유엔 해양법 협약 56조 위반 소지가 있다. 56조요? 저는 해양법 협약을 펼쳤습니다. 56조는 분쟁 해역에서의 행동 규범에 관한 조항이었죠. 관련국들은 분쟁 해결 전까지 자제와 협력의 의무를 진다. 한국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분쟁이 진행 중인데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세우는 건 협약 위반이라는 거였죠. 대한민국은 이어도를 2003년에 건설했으며 22년간 평화적 목적으로 운영해왔다. 반면 중국의 구조물은 최근 건설됐으며 명백히 이어도를 견제하기 위한 시설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적 선후 관계도 중요했거든요. 한국이 먼저 세웠고
중국이 나중에 대응한 거였죠. UN 대륙한계위원회가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그 한 달 동안 국제 여론은 계속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매일 새로운 콘텐츠가 나왔죠. 누군가는 이어도의 22년 역사를 정리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어요. 또 누군가는 한국의 투명성 외교를 칭찬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실렸죠. 한국은 힘이 아니라 진실로 싸우고 있다. 그 제목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 달 후 UN 위원회가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국제법에 부합한다. 이어도는 한국이 22년간 실효적으로 관리해온 시설이며 이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연안국의 권리에 해당한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국제법에 부합한다. 법이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이죠. 중국의 신규 구조물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완전히 중국 편을 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이어도는 한국 거라는 거였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UN 한국 손 들어줘. 이어도 다시 한번 한국 것으로 확인. 법의 승리, 한국이 증명하다.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에도 짧은 성명만 냈어요. 중국은 위원회의 결론에 유감을 표한다. 유감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모든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했기 때문이었죠. 반박하려면 중국도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싸운 게 아니었어요. 증명한 겁니다. 투명성으로, 증거로, 법으로 말이죠. 이게 진짜 힘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 위협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것. 그게 21세기의 힘이죠. 작은 나라가 거대한 나라를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투명성으로 말이죠. UN 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중국이 물러설 것 같지 않았거든요. 역사적으로 중국은 UN 결정을 무시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중국 언론의 보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이어도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중국 해경선도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이어도 주변을 계속 순찰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거리를 유지했죠. 뭔가 바뀌고 있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죠. 그해 여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G2미 정상회담이었어요. 한국과 중국 정상이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비공개 회담이었죠.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담 후 공동성명이 나왔어요. 한국과 중국은 이어도 해역의 평화적 관리에 합의했다. 평화적 관리요?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애매한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이 더 이상 철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양국은 해양과학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력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대치하던 나라들이 협력한다니요? 성명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어도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음을 인정한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 읽었어요. 인정한다. 중국이 인정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보도했어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중국이 이어도를 한국 영역으로 인정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뉴스였죠. 22년간의 갈등이 오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법과 투명성으로 거대한 중국을 설득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가 출연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합의가 아닙니다. 국제법의 승리입니다. 힘이 아니라 원칙이 이긴 겁니다. BBC도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법의 힘, 한국이 보여주다. 제목부터 강렬했어요. 저는 방송을 봤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투명성을, 법을 사용했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일본 NHK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인을 무너뜨렸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확한 표현이었죠.
소셜미디어는 또 한 번 폭발했습니다. Sancheong Korea wins. The power of law. Chat to Arthur David beats Goliath.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어요.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죠. 한국 축하한다. 당신들이 증명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건 모든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이다. 법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한국의 인내와 원칙이 세상을 바꿨다. 젊은 세대가 특히 열광적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토론회가 열렸어요. 한국의 사례를 국제법 교육에 넣자는 움직임도 나왔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특강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이어도 케이스 법으로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옥스퍼드대에서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투명성 외교의 승리라는 주제였죠. 이어도는 더 이상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상징이 됐어요. 법치주의의 상징, 투명성의 상징, 작은 나라의 용기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이제 이어도는 지리적 좌표가 아닙니다. 어느 학자가 말했어요. 이건 하나의 사상입니다.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 무렵 제게 이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보낸 거였어요. 빅터 박사님의 분석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 보고서를 한국 정부가 읽었다니요? 박사님께서 작성하신 이어도 국제법적 분석 보고서는 우리 외교 전략 수립의 참고가 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한 거였죠. 며칠 후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시청했어요.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22년간 지켜온 원칙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과장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승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국제법을 지켰고 투명성을 지켰고 평화를 지켰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이어도는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어도는 과학의 전초기지이고 생명을 구하는 시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시설을 인류를 위해 운영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나라의 진짜 힘은 겸손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긴 후에도 겸손했어요.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죠. 대신 책임을 말했습니다. 인류를 위한 책임을요? 중국의 반응도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황우시보가 짧은 기사를 냈어요. 중국과 한국 해양협력 강화 합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처럼 분노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담담히 보도했죠. 중국도 변한 겁니다. 법 앞에서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배운 거였죠.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기상청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협력협정을 맺었어요. 이어도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공유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겁니까? 제임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도 이어도의 가치를 인정한 거죠. 일본도 뒤따랐습니다. 대만도 필리핀도 협력 요청을 했어요. 이어도는 동아시아 해양과학의 중심이 됐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협력의 상징이 된 거였죠. 그해 가을 저는 국제해양법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이어도 사례 투명성 외교의 승리였어요.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자들이 모였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의 기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긴 이야기입니다. 총이 아니라 법으로, 위협이 아니라 투명성으로 말이죠. 저는 이어도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이 이어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철골 구조물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철골이 아닙니다. 청중이 화면을 주시했어요. 이것은 원칙입니다. 법치주의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평화의 원칙이 만든 구조물입니다. 저는 한국의 22년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계획했는지, 어떻게 건설했는지, 어떻게 지켜냈는지 말이죠. 한국은 단 한 번도 군사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모았고, 법을 공부했고,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법이 이긴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5분 넘게 계속됐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성공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내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22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데이터를 모으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을 지켰습니다. 그 인내가 결국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어도 사례는 교과서가 될 겁니다. 작은 나라가 법으로 싸우는 방법의 교과서 말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어도에서 시작된 여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은 철골 구조물 하나가 세상을 바꿨어요. 법이 힘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결론 이어도 사건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전환점이다. 힘의 시대에서 법의 시대로 넘어가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무기 대신 데이터를, 위협 대신 투명성을, 전쟁 대신 인내를 선택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생각했죠. 이것이 진짜 힘이다. 이것이 문명의 힘이다.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어도가 여전히 서 있을 겁니다. 파도를 맞으며 바람을 견디며 조용히 데이터를 보내고 있겠죠. 그 구조물은 이제 단순한 철골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법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 작은 나라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의 등대였죠. 중국과의 합의 이후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어도를 직접 가보고 싶었어요. 22년간 그 구조물을 지켜온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죠.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연구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일주일 후 승인이 났습니다. 환영합니다, 빅터 박사님. 언제든 오세요. 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13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가을이었어요. 공기가 상쾌했죠. 다음 날, 저는 부산에 있는 해양과학기술원 본원을 방문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화상으로 봤던 그분이었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손이 따뜻했어요. 이어도에 대해 많이 궁금하시죠? 네, 모든 게 궁금합니다. 김 박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연구소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방에 도착했어요. 중앙관제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거대한 스크린들이 보였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화면들이었죠. 저기 보이시죠? 김 박사님이 가운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어도의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본 실제 이어도였죠. 구조물이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철골을 때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헬기 패드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아름답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으로 수없이 봤지만 실시간 영상으로 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살아있는 구조물 같았습니다. 10분마다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김 박사님이 옆 화면을 보여줬어요. 숫자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풍속은 초속 12m, 파고는 2.5m, 수온은 섭씨 23도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태풍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보여드리죠. 그분이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건 작년 태풍 카눈 때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거대한 파도가 구조물을 덮쳤습니다. 물보라가 2층까지 올라왔죠. 바람의 안테나들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순간 풍속이 초속 56m였습니다. 김 박사님이 말했어요. 파고는 13m였죠. 13m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4층 건물 높이의 파도가 구조물을 덮치는 모습을요. 그런데도 데이터 전송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구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단순한 철골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이건 의지로 세워진 요새죠. 우리는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어도가 구한 생명들의 기록입니다. 김 박사님이 파일을 펼쳤어요.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2019년 태풍 링링이었습니다. 48시간 전 조기 경보. 해안 주민 3만 명 사전 대피. 인명 피해 제로. 제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얘기였죠. 다음 페이지는 2020년 태풍 마이삭이었습니다. 정확한 경로 예측으로 부산항 선박 전체 대피. 예상 재산 피해 수천억 원 방지. 저는 계속 넘겼습니다. 태풍 하이선, 태풍 장미, 태풍 오마이스. 페이지마다 구조된 생명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5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을 겁니다. 50만 명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어도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다쳤거나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김 박사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태풍 경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시간만 늦어도 수백 명이 위험에 처하죠. 이어도는 그 시간을 벌어줍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박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 하셨습니까? 이토록 어려운 일을 왜 시작하셨습니까? 김 박사님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태풍의 길목에 있습니다. 매년 태풍이 옵니다.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죠.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반대도 있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우리는 영토를 확장하려던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려던 거였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이어도는 우리만의 시설이 아닙니다. 김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등대입니다. 한국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일본도 대만도 모두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국경은 있지만 태풍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파도에는 국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세계와 말이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철학이 너무나 고귀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다른 연구원들도 만났습니다. 이 박사님은 이어도 설계에 참여하신 분이었어요. 1995년부터 관여했습니다. 당시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수천 번 계산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설계했죠. 박 연구원님은 현장 점검팀이셨습니다. 1년에 2번씩 이어돼 갑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데이터가 끊기니까요. 최 박사님은 데이터 분석 담당이셨어요. 22년간 쌓인 데이터는 보물입니다. 이 데이터로 태풍 예측 정확도가 30% 올랐어요. 모두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었어요. 사명감 때문이었죠. 저녁 김 박사님과 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죠. 빅터 박사님,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어도를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법이 힘을 이길 수 있다는 것, 투명성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작은 나라도 원칙을 지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김 박사님이 바다를 보셨어요. 이어도는 철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과학을 믿고 법을 믿고 인류를 믿는 마음으로 세운 구조물이죠. 저는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이어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파도를 맞으며 데이터를 보내고 있겠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어도가 남아 있었어요.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어도 인류의 등대였어요. 나는 이어도를 좌표로 보았다. 북위 32도, 동경 125도의 한 점으로 말이다.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다.
그것은 좌표가 아니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이어도는 한나라가 바다 끝에 심은 희망의 씨앗이다. 30년 전 한국은 불가능을 시작했다. 8년 동안 설계하고 건설했다. 22년 동안 지켜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캐나다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힘이 아니라 원칙이었다. 무기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계속 썼습니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구조물처럼 한국의 의지는 지금도 인류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이어도 그것은 한 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등대다. 그 빛은 국경을 넘어 세상을 비춘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제 이어도 연구가 끝났어요. 아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저는 해양 분쟁을 분석하던 전략가였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어도를 보고 난 후 저는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요. 총이 아니라 법, 위협이 아니라 투명성, 무력이 아니라 인내가 진짜 힘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원칙으로 거대한 중국을 설득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 아래 저 먼 동중국해에서 이어도가 서 있을 겁니다. 파도를 맞으며 바람을 견디며 조용히 데이터를 보내고 있겠죠.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하며 인류를 위해 봉사하며 법과 평화의 가치를 증명하며 말입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바다는 넓고 파도는 거칠고 태풍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입니다. 원칙을 지키려는 신념입니다. 이어도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법이 어떻게 힘을 이길 수 있는지, 투명성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바다 끝의 등대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